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김준우 아나운서입니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이번에 세 번째 토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최소한의 오프라인 행사와 또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맞이한 이번 경기도민 정책 축제 세 번째 토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또 꾸며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 정책 전문가 그리고 평론계의 아이돌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가 있다면 또 이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죠. 시사에 능통한 개그맨, 국내 유일의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 씨 자리 빛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편안하고 또 재미있는 입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두 분과 함께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정책 토론이 이어지는 만큼 또 풍성하고 또 의미 있는 효율적인 얘기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앞서서 이번 경기도민 정책 축제는 어떤 축제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MC 장원 씨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경기도민 정책 축제는 소통이 있는 참여 정치를 목표로 도민들이 사회 정치적 문제 등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축제인데요. 네. 행사장에서는 이틀 동안 15가지 의제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어제 10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나머지 5개 의제 토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이 상황이 있는 만큼 이 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단계에 맞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온라인 인터넷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온라인 다중 접속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하실 수 있고 관람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가 또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특히 이번 경기도민 정책 축제의 취지 목적 중에 하나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수기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시도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기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이 수기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참가자들의 이제 수평적인 지위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전문가도 참여하고 일반 도민도 참여하지만 네. 그들이 우열과 관계없이 누구나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보통 이제 공공 의제에 관해서 이런 수기 민주주의가 널리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들, 경기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도민들이 아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수평적 지위 속의 토론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민권의 그런 호흡과 화합이 중요한 토론 문화 중요성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이 토론을 오창석 평론가와 제가 함께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좀 많은 게 발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벌써요? 네. 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네네. 동생의 이야기를 제가 귀 기울여 듣고 있더라고요. 배려심이 많이 는 거군요. 네, 이 토론할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이번에 토론만에. 참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예.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만나게 되면 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민 정책 축제 이제 세 번째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주제 영상 보셨고 5가지 의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양육을 다시 생각해 보다. 이 양육 육아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 장애인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5%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분들이 이제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청소년 권익 지원을 위한 단체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청소년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 다 같이 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게 될 테고 끝으로 숲속 마을을 꿈꾼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 정책 제안. 자, 숲속 마을
수목의 중요성을 또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공동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각 부스에서 토론 준비에 아주 한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각 부스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또 토론이 펼쳐질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MC 장원 씨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첫 번째 의제요. 네, 정책 토론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의제는 경기복지 거버넌스에서 내놓은 의제로 네. 저출산 육아 부담 등 이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경기도 조부모 육아 지원금 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은 이 육아 정책이 다양하게 있어서 조부모께서 육아하시는 비율이 아주 예전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스케줄이 안 맞거나 상황이 안 되면 조부모들께서 좀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은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손자, 손녀를 맡아서 키우는 집안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이것이 어려움의 한 대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인데 가정 양육 방식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봤을 때 역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초중고가 이제 등교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네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일부의 학부모들은 이제 고등학생 자녀를 뒀지만 고등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었다. 사실 이제 집에 학생들이 이제 머무르다 보니까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될지 네.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상 학교에 맡겨둔 거는 다름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교육이 어렵다는 겁니다. 보육이 더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닌 어린 학생일수록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인데 사실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돌봄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에게 맡긴다는 것이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네, 네. 조금 더 뭐 나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더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 가정 교육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조부모님들도 개인의 생활이 있고 자신의 삶의 영유권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처가에 맡겨둘 때 어느 정도의 용돈을 드리거나 이런 심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금전적 네네.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정 보육입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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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토론했던 그 의제와도 연결이 되네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 육아 정책도 좀 더 연결을 시킨다면 이 조부모 육아도 좀 부담이 덜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즉 조부모가 육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제를 가지고 이번에 토론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네.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네. 저는 실제로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이 조부모 육아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칭찬할 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별 말씀. 인성만큼은 괜찮다라는 이야기 네. 참 많이 듣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조부모 양육을 통해서 제가 정서적으로 좀 많이 안정됐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제가 먹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먹었는데 네. 어린 나이에도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집안의 엥겔 지수를 제가 저 혼자 굉장히 많이 높였거든요. 야, 엥겔 지수까지 나오네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이 조부모 육아 지원금이 있었다면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좀 덜 가졌겠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런 멘트를 잘하세요. 자신의 경험과 빗대어서 네. 주제와 연결시키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 칭찬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뵈니까 저랑 식사할 때 보니까 참 그 인성이 좋으시더라고요. 네. 제 국도 떠드리고 네. 떠주시고. 조부모 예. 육아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장점을 또 이렇게 초반부터 부각을 시켜주시네요. 자, 첫 번째 의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의제로 좀 넘어갈 텐데 MC 장원 씨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연결해 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제입니다. 역시 경기 복지 거버넌스에서 제출한 의제인데요. 네.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 통합 운영 제안을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주제를 보니까요. 주제 속에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보이네요. 수도권 통합 운영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수도권 통합 운영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 저희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저희 스스로 저희 의지대로 걷고 이동하고 뭐 교통수단을 또 이용해서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나 임산부 이렇게 이 이동 취약계층이 있어요. 교통 약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 뭐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게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 약자를 위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평론가?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법을 발의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실은 차별 없이 이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상형 버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그 차체가 낮고 그리고 높은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 이용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하려고 해도 일반 승객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표현한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 같은 경우는 교통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표정을 찌푸리거나 항의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2012년에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예. 통해서 호주에서 1년 동안 생활했었는데 단 한 명도 이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다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네. 그리고 버스 기사도 이제 장애인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곧바로 내려서 이제 지지대를 내립니다. 그리고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많이 정착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아쉽고 그러니까 편의 시설은 되어 있는데 그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 네. 여전히 KTX라든지 특히나 이 고속버스는 이용할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수도권 통합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콜택시와 더불어서 이용할 수가 없었던 이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권리인데 이것이 장애인분들에게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MC장원 씨, 네. 우리 세금은 이런 네.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비장애인이지만 네. 아주 가끔씩 조금은 이 장애인분들의 이 이동의 불편함에 대해서 좀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이 그래요? 네. 제가 이 통풍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아이구나. 예. 그래서 가끔씩 이 증상이 발현이 되면 걷지를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네.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겪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분들께서 이동권 관련해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겠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가까운 거리 이동하는 것도 이렇게 불편함이 큰데 네, 네. 매일매일 이런 불편함을 늘 옆에 상시적으로 겪어야 하는 장애인분들께서는 네. 얼마나 이 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이동권 보장인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안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장애인분들 유형별로 보면 아무래도 지체장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휠체어를 꼭 타야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뭐 뇌병변 장애인 분들은 갑자기 좀 이동이 어렵고 곤란한 분들이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의제 바로 좀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도 경기 복지 거버넌스에서 내주신 의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 꿈나무인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네. 경기도 청소년 권익 지원을 위한 단체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 자, 청소년 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근데 청소년 헌장만큼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사실 이제 헌장이 이제 명분상 있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네. 우리 사회를 돌이켜 보면 한 20년 동안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바로 두발 자유화였습니다. 아하, 예, 예. 사실 그때 두발 자유화를 외치는 청소년이라든지 그걸 지지하는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그걸 지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서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네. 머리 길러서 뭐 하느냐라는 아이고. 이야기, 머리 네. 기르면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머리 기른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요. 두발 자유한다고 해서 무슨 락커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머리와 공부를 연관짓는 것도 웃기지만 또 학생의 의무를 너무 공부에 한정된다, 한정두는 것도 사실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청소년 스스로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네.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비단 두발 자유화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곳의 문제점들을 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교육감을 뽑을 때도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가장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큰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학생들인데 정작 교육감을 뽑을 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 목소리와 발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또 네. 있죠. 2014년 5월 28일에 제정이 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중고 의무 교육을 좀 벗어난 학생들, 중도에 중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했던 학생들도 역시나 청소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아마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 방안들이 도출되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다음 의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할 의제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교육과 사람들 연구소에서 내주신 의제인데요. 교육과 사람들 연구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마을을 연계해 상생의 미래 교육을 연구하고 네. 협력과 공동체성을 중요시하는 네. 교육 철학을 전하는 곳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시민 교육 다 같이 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 시민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성인들도 학창 시절에 제대로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 시민의 핵심 가치 중에 오평론가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꼭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수평성이고 하나는 이제 다양성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주시민 사회 자체가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수평성 담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성인 것이죠. 네. 사실은 이제 군부독재를 지나왔기 때문에 획일화된 사고 방식, 획일화된 행동 양식을 요구했었던 게 대한민국의 전근대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탈피해서 각자 개개인이 다르다. 네. 이걸 되게 정치학적 표현으로 예전에는 10인 1색 사회. 아, 단체가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네. 1인 1색 사회. 한 명이 한 가지의 개인 개성을 표출하고 지금 현재 사회는 1인 10색 시대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네네. 한 사람이 다양한 것을 표출할 수도 있다. 이런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다양성의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민주 시민 교육은 사실 뭐 이 독일의 경우 상당히 정책이 잘 되어 있죠. 미디어 교육과 통합해서 그 동일의 경우를 한번 함께 참고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또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5번째 벌써 의제네요. MC 장원 씨. 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 단체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 정책 제안에 대한 의제입니다. 네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은 도시나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토론에서는 숲속 마을을 꿈꾼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 정책 제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제 도심화가 좀 깊게 되고 7월 달부터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상당히 복잡하고 이 도심의 어떤 그 일반 시민들의 건강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도심 녹지와 수목의 역할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상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했었죠. 이제 네네. 기후 변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상 기후 증상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네. 기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남극 세종기지에 얼음이 다 녹아가서 지금 그냥 흙밭에 있는 세종기지의 모습이 최근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기후 위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이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다시 회복시키려면은 산림 녹화 이런 것들이 복원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심 속에 이제 나무를 많이 베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삭막한 사회가 됐었죠. 네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처럼 녹지가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네. 풀숲이 우거진 곳이 도심 속으로 들어온다면 이 자연스레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심 속 숲속을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야기도 전제가 돼야겠죠. 네, 기후, 환경, 건강까지 매우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기 민주주의 수련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자, 15개 의제 가운데 이제 10개를 소화했고 5개 의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모든 토론은 유튜브와 경기도민 정책 축제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자, 그럼 오늘 3번째 정책 축제 소개 주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공정, 평화, 복지 3대 핵심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 7기 경기도. 과거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1개 시군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이제 경기도민은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 토론과 수기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마음이 모아진 결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민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정책이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 하지만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수기 민주주의로 해법을 찾습니다. 경제, 사회, 육아,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편하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민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미래를 견인합니다. 경기도의 내일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펼쳐지고 있는 수원 상상 캠퍼스 메인 무대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정책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 영상 보신 것처럼 한쪽 이야기를 듣지 않고 모두의 이야기를 공평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 그리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또 경기도도 그렇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토론 문화도 수평적 구조가 하루빨리 더 정착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각 토론장에서 이제 주제에 따른 토론 준비에 한창인 시간대인데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의제를 살펴볼 텐데 매우 또 중요한 의제였고 우리 MC 양원 씨께서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 아니겠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토론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양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최근 늘어나는 조부모 양육에 대한 제안인데요. 조부모 양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 만족도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통해 조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의제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을 목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골자는 조부모 육아 지원금 관련해서 정책 도입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제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가정입니다. 이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자 벌어서는 제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은 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한 가정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맞벌이 가족의 60% 이상이 이 조부모분들께 아이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공공 정책에 따른 어떤 육아 정책에 기대어 있는 건데 조부모 육아 그래도 장단점은 있겠죠. 네, 일단은 이제 조부모 육아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황혼 육아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제 신체적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체력적인 것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께 맡겼을 때 훨씬 더 힘들 겁니다. 조부모들한테 맡겼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삶의 의욕이라든지 그리고 애정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이 또 조부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각 가정마다 개인이 책임지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양육과 보육의 문제는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서서 이 양육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네.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국가가 이제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 네. 국가가 개인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성적인 친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좋은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조부모는 함께 성장하면서 평생을 마주보고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도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육아 철학이 다르다 보니까 이
아이 부모와 또 조부모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사회적 주제로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조부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제고하고 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토론 의제가 될 텐데, 자, 이번 제1토론장에서 진행되는 토론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정 양육을 다시 생각해 보다에 대한 토론은 이 경기복지 거버넌스가 총괄하고 있고요. 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회, 꿈틀 협동조합,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수원시 의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조부모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실효성에 대한 제언과 육아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육아 지원금을 이제 조부모들께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들어오셔서. 아닙니다. 일단 뭐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 열심히 그래요?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아, 예, 저를 쳐다보시길래 또 아까 네. 말씀 못하신 부분이 아, 있어서 예. 그런 줄 알고. 아니 근데 예. 이제 조부모 육아를 저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네. 했으니까 이 네. 정서적 친밀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점을 예. 더 한번 부각시켜 주시려고. 네, 뭐 딱히 이제 뭘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굉장히 많아서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네. 사실 이제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네. 제가 이제 그 친할머니도 지금 건강하시고 어이구, 외할머니도 지금 건강히 잘 이제 계신데 다행이네요. 명절마다 용돈을 다 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외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네. 솔직히 외할머니를 조금 더 드립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왜냐면 저의 논리가 너무 철저한 거 아니에요? 저의 육아를 또 담당해 주셨고 네.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외할머니와 함께 했으니까 정서적 친밀감이 아무래도 네네. 좀 더 높더라고요. 네. 예. 물론 마음은 같지만 아, 예. 그때 고생을 좀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라도 좀 보상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네. 그런 걸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친밀하다는 얘기겠죠. 예. 정말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또 바로 마주본 김에 두 번째 의제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의제는 장애인 콜택시 수도권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유용한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지만 사실 어디든 갈 수 있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이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고 많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 콜택시도 그렇게 대수가 많지가 않은데 이것 좀 운영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시경, 시군 경계를 넘어가면 제대로 못 간다. 야,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기본권과 연결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이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네. 사실상 이제 개인의 차량이 있거나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동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각 기자체별로 다른 기준으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 이 타 도나 서울에 인접하려면 내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 지역 간의 이동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지자체별로 성격을 좀 통합을 해야 되고 지역 간의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저희가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택시를 탄다거나 이렇게 네. 한다고 해서 뭐 이동에 제한이 있거나 중간에 서울 인근에서 내려서 다시 택시를 환승하거나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사실 장애인 콜택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 교통에 대한 접근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일단 통합을 하고 경기도만 해도 31개의 시군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통합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확충해서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도 조금은 인하를 해서 예, 그래야죠. 훨씬 더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 주제로 지난해 그 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 전국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가 대상을 차지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들도 아마 오늘 토론에서 지금 토론 부스에서 함께 이야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든 뭐 전국 통합 운영이 궁극적인 목표겠습니다만 수도권이라도 서울과 경기도를 넘나드는 정도라도 서울과 경기 인천 정도라도 이게 함께 이렇게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토론으로 토론 의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장원 씨. 네, 이번 의제는 경기도 청소년의 권익 지원에 대한 의제입니다. 네. 이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청소년 정책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네. 토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자,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청소년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예전 사례를 언급해 주셨죠.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좀 민주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만 20세 이하라 그런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청소년들의 인권이라든가 어떤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들어줄 공간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네. 청소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한 거의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16년 전에 됐었는데 그때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은 아예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졌고요. 그 20대나 30대는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20대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고 네네. 30대 인터넷 커뮤니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커뮤니티도 또 따로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국내 한 교교에서 그 교복을 흔히 말하는 개량 한복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올랐을 때 그래요? 네. 학생들이 나는 이게 좋다, 난 이게 싫다,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얘기가 토론이 한번 크게 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붙었었는데 네. 기성세대는 잘 몰랐었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복을 입는 당사자는 청소년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다른 외부의 기성세대라든지 정부 부처가 결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주체고 당사자고 실제 입는 네.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학생들에게 반영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이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참여해서 그들에게 대표성을 주고 실제 입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학생의 활동 정도 뭐 이 정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글쎄요 뭐 요즘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만은 학생의 활동 말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존중받고 좀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토론이 아주 좀 진지하게 진행이 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토론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지는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토론에서는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청소년 참여 공간 마련, 네.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연계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이 청소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방과 후에 사실 갈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제 구축이 안 돼 있을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하던 게 이제 종교 시설 내지는 이제 사교육 장소로 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하지만 일정 부분 모든 것을 다 이 공공 서비스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이 공공 시스템으로 경기도에서 마련한 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민주사회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어린 시기에 굉장히 큰 경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제안을 좀 용기 있게 냈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네. 개개인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렇죠.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타인 앞에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용기를 내서 후자의 경우인 청소년이 얘기를 했는데 어른의 기준으로 본인의 기준으로 야 이건 아니야 하고 단번에 무시를 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제쳐버리면은 네. 이제 그 친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뭐 이야기를 개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른들, 성인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의 발언권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네. 기성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네네.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도 인식이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항상 이 교육의 주체와 당사자는 청소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일부의 학교에서만 흔히 말하는 대학교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을 한다거나 네네.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 일부의 학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흔히 말하는 대학 진학에만 이제 골몰하지 않고 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 그러니까 교과목에 대한 반영도 역시 필요하고 교과목을 선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성세대들이 아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국영수만 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또 한 번 그 발언의 장이 말살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이고 어떤 게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라고 묻고 토론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 청소년 시기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 청소년 시기에 들었던 말 한마디가 사실 평생을 좌지우지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예, 예. 저도 청소년 시기에 선생님께 무엇을 제안했다가 네가 뭘 알았마? 이 아, 소리 그러니까. 한번 듣고서 예. 그 상처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도 대부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못 합니다. 아, 그 예.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남아 있습니다. 네. 분명. 예, 그러니까 아. 이 성인들도 청소년 시기의 예민함 사실 본인들도 다 겪어봤을 텐데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상기하고 청소년들의 이런 감수성에 대해서 좀 교육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예, 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세대를 막론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니까 좀 많이들 반성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의제를 함께 할 텐데 네 번째 의제 MC 장원 씨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제는 민주시민교육 다같이 시민 프로세스를 네. 제한한다라는 내용의 의제입니다. 예. 최근 청소년들이 일본 불매운동, 학생인권, 촛불집회 등 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참여적 입장과 영향력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에 주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제안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논의합니다. 네, 확실히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우리 청소년들이 당차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씩씩하게 발언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면서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대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국제 청소년 시민 의식 비교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들의 이제 민주 시민 의식 수준은 전체 24개국 중에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절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네요. 2009년 조사 때보다는 세 계단이 내려앉았다. 네. 2009년 때는 이제 3위였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투표 참여 경험은 2009년보다 11%, 참여율은 훨씬 더 높아졌지만은 이 정치단체 참여율은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6년 조사보다 2017년 조사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이 네. 2016년 말에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음.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때 시민 자유 발언대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모두 나와서 한마디씩 하면서 네. 민주주의를 느꼈다. 내가 말했더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 아마 조금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정치단체 가입이나 시민 참여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정당 가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네.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데 대학교나 잘 가지 뭘 그런 데 관심을 가지냐 이런 이야기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나 이런 사회 현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뭐 공부도 하고 대학 진학도 신경을 쓰면서 이 부분에도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끔씩 해외 사례를 들면서 우리는 왜 30대 장관이 없을까? 아하. 뭐 30대 총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외 사례는 15세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해서 그렇죠. 예. 15세에 가입을 하면 30대만 해도 정당 흔히 말하는 이 정당 짬밥이 15년이나 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누적이 되고 정치 경력과 연륜이 쌓이면 굳이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요. 사회 곳곳에 흔히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마을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고 정치인들이 감당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정치라든지 이런 경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장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그 오창석 평론가가 학창 시절부터 이런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학창 시절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국회의원 후보로도 입후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결과는 지금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거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어땠죠 결과가? 냉탕 예, 예. 오탕 왔다 갔다. 결과 처참했었죠. 아, 좋은 경험이 되죠. 네. 네. 하지만 학창 시절에도 이런 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학생 후보 때도 이제 결과 처참했었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예, 예. 평행 이론입니다. 네, 네네. 학창 시절에 근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또 음. 선거에 나서봤던 경험이 나중에 이제 성인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설 때도 굉장히 큰 그 토대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겨내는 방법,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죠. 네. 아주 그 내공이 일찌감치 쌓이면서 좀 단단해지는 그런 오창석 평론가의 지난 이야기까지 또 지금의 이야기까지 잠깐 뭐 네. 주제랑 연결이 되니까 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민주시민교육 다 같이 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제4 토론장에서 현재 토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통 있는 참여 정치 경기도민 정책 축제 세 번째 토론, 이제 15개의 의제 가운데 어느덧 마지막 주제, 마지막 의제에 도달했습니다. MC 창원 씨 마지막이에요. 네.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제는 숲속 마을을 꿈꾼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 정책 제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네. 길을 가다가 이제 나무나 이 녹지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네. 텐데요. 우리가 마주하는 녹지와 수목 중에서 이 공동주택 녹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공동주택 녹지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이 수목과 녹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유 관계상으로는 사유재산이지만 그 나무가 주는 효능은 공공재입니다. 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번 토론에서 공동주택 녹지 관리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네. 공동주택 수목 관리 정책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고 합니다. 네. 아, 이 참 말씀 중에 핵심이 있네요. 사유재산인데 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도시공원 일몰제도 지금 상당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사유지를 다시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사들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느냐,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지만 어쨌든 공공관리가 답이다라는 거는 뭐 정해진 것 같은데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금 현재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관리되고 일단 있고? 이 공동주택의 녹지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관리가 사실 제각각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서 개입을 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통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핵심은 3천만 원 이상의 큰 공사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주택에서 3천만 원의 이상을 들여서 이 주택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뭐 녹지 사업을 하긴 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유지다 하더라도 적은 금액에서도 자연은 공공에 재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자연은 후손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적은 금액이다 하더라도 공공의 영역에서 나서서 작게부터 이 조경을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이제 살림을 조성하는 것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가서야지만 이것들을 크게 우리가 효과를 이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좀 개정을 통해서 이 금액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구당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 마을별로 또 관리를 해서 이 마을의 녹지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유지다 하더라도 공공이 영역에 개입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좀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숲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출발은 뭐 현장 조사하고 실태 조사 제대로 해서 상황 파악을 좀 지역별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순서를 그렇게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MC 장원 씨께서는 이렇게 뭐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건강 관련해서 평소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1인 가구다 보니까 네.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처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가면 네. 안에 숲속 그 공원, 아파트 안 공원이 조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피서를 거기로 갑니다.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누구든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가로수
그늘에서 또 쉴 수도 있고 네. 여러 공공재적인 이 활동을 분명 하거든요. 그 숲속이. 네. 그래서 관리가 잘 된다면 물론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지만 공동주택 안에 있는 숲이지만 네. 보면 공공재로서 목적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주변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좀 그 혜택을 제대로 입을 수 있다면 좀 마을 공동체를 좀 더 견고히 하는 하나의 또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 그 보면 공동주택 주거율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흔히 말해 아파트요. 그렇게 그쪽에서 많이 주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건강권도 걸려 있으니까 잘 제안을 수렴하고 토론해서 정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마지막 5가지 의제 살펴봤습니다. 참 그 현장 토론을 펼치고 우리가 이렇게 15개 의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오창석 평론가 아주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네, 이 15개 토론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제 경기도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네.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원래 행정학과를 입학하려고 했었는데 네. 1학년 때 이제 학부였어요. 정치 행정학부. 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행정학과를 못 가고 네. 어쩔 수 없이 정치외교과를 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네. 뭐 크게 사람들이 다르진 제가 않잖아요. 정치외교과를 나왔다 보면은 네.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학력 미달. 어쩔 수 없이 이제 겸손의 정치외교과- 말씀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요. 정치학 원론에 나오는 말이 네. 이 정치는 한정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15개 주제는 이 한정된 가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말하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지킬 수가 있고 네. 그 가치를 가꾸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가치들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라든지 네. 각 시도별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주 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MC 장원 씨는 정말 재미있게 정책과 네. 본인의 사례 경험담을 녹여서 네. 함께 잘 이끌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번에 정책 토론? 네, 저희 굉장히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네. 사실 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과 정책의 연계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을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책 수렴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과 이렇게 또 함께한 정책 토론이 저도 앞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제2회 경기도민 정책 축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만인은 만사에 책임이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주변을 좀 제대로 살펴보고 또 사회적 문제,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책의 출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의견이 의견으로 그치지 않아야 되고요. 또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쉽지만 제2회 경기도민 정책 토론, 여기서 3번째 토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정책 토론 3번째 시간 생방송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지만 이어지는 토론 내용은 각 토론장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정, 평화, 복지 3대 핵심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출범한 인선 7기 경기도. 과거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1개 시군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이제 경기도민은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 토론과 수기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마음이 모아진 결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민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정책이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 하지만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수기 민주주의로 해법을 찾습니다. 경제, 사회, 육아,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편하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민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인합니다. 경기도의 내일이 지금 시작됩니다.